25년 동안 키운 딸이 한국 남자를 따라 떠나겠다고 했을 때 러시아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미 두 딸을 한국에 보낸 상황에서 마지막 딸까지. 하지만 이 이별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옐레나 페트로바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25년을 살아온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여성이었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졸업 후에는 외교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세 자매 중 막내로 언니 2명은 이미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언니 나타샤는 3년 전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언니 마리나는 2년 전 한국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떠났는데 거기서 만난 한국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언니 모두 한국에 정착한 지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와의 연락이 줄어들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저만큼은 곁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아버지 이고르 페트로프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 문학을 가르치시던 교수셨어요. 은퇴하신 지 5년이 되셨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체스를 두시며 시간을 보내세요. 어머니 스베틀라나 페트로바는 시립병원에서 30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와 전쟁 상황으로 인해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가족은 모스크바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시절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지만 따뜻한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어요. 거실 벽에는 저희 세 자매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매일 저녁 그 사진들을 바라보시며 언제 다시 5시 함께 모일 수 있을까라고 혼잣말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두 딸을 이미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 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경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가족을 하나씩 빼앗아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 열광하는 러시아 친구들을 보면서도 왜 굳이 저런 걸 좋아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에서는 영어와 독일어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전혀 배울 생각이 없었어요. 언니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절대 그런 길은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정말 기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결국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2022년 2월 모스크바의 겨울은 유독 춥고 길었습니다. 영하 25도를 오가는 추위가 계속되었고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들이 많았어요. 전쟁이 시작되면서 도시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평소보다 대화하는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상점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대학 강의를 듣고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7시에는 부엌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진한 홍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러시아식 검은 빵에 버터와 잼을 발라 먹는 것이 저의 아침 식사였죠. 아버지와 함께 아침 뉴스를 보는 것도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하신 후로는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서재에서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다시 읽으시거나 오래된 체스판을 꺼내서 혼자 문제를 풀어보시곤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셨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시며 언니들이 보고 싶다고 혼잣말하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데 전쟁 상황으로 인해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환자들이 급증했거든요.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시는 날들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오시면 항상 저에게 오늘 어땠니? 힘든 일은 없었어? 라며 따뜻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항상 소독약 냄새가 났지만 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 가장 안전함을 느꼈어요. 저희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언니들은 한국에 있어서 함께할 수 없었지만
가능할 때마다 화상통화로나마 함께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모스크바 시간 저녁 7시는 서울 시간으로는 새벽 1시였지만 언니들은 종종 저희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 늦은 시간에도 화상통화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나타샤 언니는 서울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 남편과 함께 강남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리나 언니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어 과외를 해서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언니 모두 한국 생활에 적응했다고는 하지만 가끔 화상통화할 때 보면 무언가 그리워하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대학에서는 주로 언어학 이론과 실습 수업을 들었습니다. 러시아어의 문법 구조를 분석하거나 영어와 독일어 번역 연습을 하는 수업들이었죠. 통역 아르바이트는 주로 주말에 했는데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통역이었어요. 시간당 1,500루블 정도 받았는데 당시 상황으로는 꽤 괜찮은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텔레비전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시거나 저 나라가 우리 딸들을 다 가져갔다고 중얼거리셨어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언니들과 통화할 때마다 언제 돌아올 거니? 러시아가 그리웁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니들은 애매하게 웃으며 아직은 할 일이 많아서 또는 좀 더 안정되면 이라는 식으로 대답을 피했어요. 그런 대화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혹시 저도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나는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나는 외국인들 중에는 한국인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대부분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을 흩어놓은 나라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언니들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의 팬들이 늘어났고 오징어 게임이나 킹덤 같은 한국 드라마를 보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피했어요. 나는 한국 문화에 관심 없어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화장실에 가려다가 부모님의 침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고 계셨어요. 옐레나마저 떠나면 우린 정말 혼자가 되는 거야. 나는 그걸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그 애는 다를 거야. 우리 곁에 남아있을 거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화를 들은 후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부모님의 기대와 불안, 그리고 제가 느끼는 미묘한 변화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나는 평생 이곳에 머물 수 있을까?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대학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교수님과 상담할 때 교수님은 해외에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요. 저는 러시아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런데 왜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을까요?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봄 기운이 살짝 느껴지는 날씨였어요. 눈이 녹기 시작해서 길가에 물웅덩이들이 생겼고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은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대학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통역 에이전시에서 온 급한 연락이었어요. 옐레나, 내일부터 3일간 국제 컨퍼런스에서 통역을 해줄 수 있어? 원래 담당자가 갑자기 아파서 대체 인력이 필요해.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추가 수입도 필요했고 경험을 쌓을 기회이기도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모스크바 시내의 메트로폴 호텔로 향했습니다. 아시아-러시아 경제협력 포럼이라는 행사였는데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기업인들이 모여서 무역과 투자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나라 언어가 뒤섞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등록 데스크에서 명찰과 자료를 받은 후 저는 제가 담당할 한국 측 대표단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를 만났어요.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한국 청년이었죠.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은 27세였고 한국의 중견 IT 기업에서 해외 사업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의 인상은 정말 강렬했어요. 키는 175cm 정도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체구였지만 눈빛이 특별했습니다.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이었죠. 짙은 갈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머리는 자연스럽게 옆으로 넘긴 스타일이었는데 한국 남성 특유의 세련됨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옐레나 페트로바 씨. 저는 김민준입니다. 앞으로 3일간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러시아어로 인사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문법은 정확했거든요. 한국어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통역해 드릴 테니까요 라고 했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어서 연습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그는 저를 대할 때 항상 정중했습니다. 통역할 때도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해 주었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나오면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해 주었어요. 혹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배려해 주었죠. 첫날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저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하려 했지만 하루 종일 통역하느라 목이 말라서 결국 수락했어요. 호텔 1층 카페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러시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번이 처음이에요. 모스크바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중했어요. 한국인 특유의 빠른 말투가 아니라 천천히 신중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오늘 어땠니?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김민준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과 일했다고 말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걱정되어서 그냥 괜찮았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김민준 씨가 생각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과 정중한 말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만나겠구나라고 생각하니 왠지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동시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 라는 의문도 들었죠. 컨퍼런스 둘째 날,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옷을 고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스스로에게 왜 이러지? 라고 물으면서도 결국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옷차림으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블레이저와 회색 치마, 그리고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주신 진주 목걸이를 착용했죠. 김민준 씨는 이미 컨퍼런스 룸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좋은 아침입니다. 옐레나 씨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상하다. 어제까지는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했죠. 그날의 주제는 디지털 혁신과 미래 산업이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한국의 오지 기술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는데 그의 전문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질문에 대답할 때도 논리적이고 명확했습니다. 발표 중간중간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는 작은 미소를 보내주었어요. 통역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의미였겠지만 저에게는 왠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다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전통 음식인 보르시를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근처의 러시아 레스토랑에서 보르시와 블리니를 주문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김민준 씨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맛이 정말 독특하네요. 한국 음식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따뜻하고 진한 맛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진지하게 음미하는 모습이었죠. 한국 음식은 어떤 맛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눈을 반짝이며 한국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대부분 매콤하고 감칠맛이 나요. 러시아 음식보다 훨씬 자극적이죠 라고 말하면서 언젠가 저에게도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니들도 이렇게 시작된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표정이 어두워졌나 봐요. 김민준 씨가 괜찮으세요? 뭔가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라고 물어봤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과 더 가까워져도 될까?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 저도 언니들처럼 한국에 끌려가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끝나고 김민준 씨는 저에게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모스크바의 명소를 구경하고 싶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가이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일반적인 관광 가이드 요청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되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관광 안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요? 그리고 왜 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까요? 이건 그냥 일이야. 통역사로서 당연한 서비스야 라고 자신을 설득해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며 부모님과 대화할 때 아버지가 요즘 일이 어떠니?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괜찮아요. 재미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순간 김민준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일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정중히 거절할까? 마음 한편으로는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감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두려웠어요. 언니들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는 김민준 씨의 가이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냥 친절한 안내일 뿐이야 라고 자신을 다독이면서 말이죠. 공식 일정이 오후 3시에 끝났고 그 후에 빨간 광장과 크렘린을 보여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빨간 광장에 도착했을 때 3월의 모스크바는 여전히 쌀쌀했지만 봄의 전령들이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이 녹은 자리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성 바실리 성당 앞에 서서 그 화려한 양파 지붕들을 바라보는 김민준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새삼 모스크바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했어요. 정말 웅장하네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반 대제의 이야기, 소비에트 시절의 모습, 현재 러시아의 변화까지. 크렘린 성벽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 특히 한국 전쟁 이후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로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언니들이 왜 한국의 매력을 느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진 역동성과 가능성에 끌린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모스크바 강변으로 갔어요. 크리스트 더 세이비어 대성당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옐레나 씨, 저와 함께 저녁을 드실래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요. 그 제안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위험해라는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라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의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타샤 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옐레나, 요즘 어때? 한국에 관심 생기지 않아? 언니는 농담처럼 물어봤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마침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삼성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면을 보며 저들도 결국 떠나는구나. 우리 딸들처럼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김민준 씨와 보낸 시간이 즐거웠던 것도 사실이고 그에게서 느낀 매력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이미 두 딸을 한국에 보낸 상황에서
막내인 제게서마저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저녁을 먹으며 어머니가 오늘은 늦었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일이 조금 늦게 끝났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김민준 씨와 함께한 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정말 단순한 관광 안내였다고 말하기에는 제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가 너무 컸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 종일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김민준 씨의 진지한 눈빛, 따뜻한 미소, 정중한 말투, 그리고 그와 함께 걸었던 모스크바의 거리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살던 도시를 처음 보는 것처럼 말이죠. 동시에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표정도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절대 언니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럼 이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솟아올랐어요. 내일이면 그는 한국으로 돌아갈 테고 아마 다시 만날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쉬울까요? 다음 날 아침 김민준 씨가 떠나는 날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 그를 배웅하러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다시 볼 일도 없을 텐데 굳이 아쉬운 이별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가 떠올랐어요. 9시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민준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옐레나 씨. 오늘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3일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러시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모스크바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국에도 놀러 오세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어요. 그냥 정중한 인사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지막 문장에 한국에도 놀러 오세요 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들었지만 집중이 전혀 안 되었어요. 교수님이 러시아 고전문학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자꾸 김민준 씨가 한국 역사를 설명해 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 카차가 옐레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이상해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야,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저 자신도 제가 왜 이런 상태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단지 3일 동안 일을 함께 한 사람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오후 수업도 거의 듣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을 때 어머니가 요즘 컨퍼런스는 어떻게 끝났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잘 끝났어요. 별일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나 봐요. 아버지가 피곤해 보이는구나. 좀 쉬어도 되는데라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김민준 씨에게 답장을 보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예의상 무사히 도착하셨기를 바랍니다 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런 내 모습이 이상해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메시지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평소 재미있게 보던 러시아 드라마도 지루하게 느껴졌고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꾸 한국에 대한 뉴스나 정보에 눈이 갔어요. 인터넷에서 한국 문화나 음식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놀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타샤 언니와 화상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언니가 옐레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언니, 혹시 처음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였어? 라고만 물어봤습니다.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 온라인 게임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했거든. 그때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지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상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했어? 라고 다시 물었더니 언니는 한숨을 쉬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특히 엄마가 많이 우셨지. 하지만 내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점차 이해해 주셨어 라고 말했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혹시 저도 언니와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건 아닐까? 부모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김민준 씨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김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늦은 인사지만 무사히 도착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정말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보내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놀랍게도 30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옐레나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한국에 와서도 계속 모스크바와 그곳에서 만난 분들이 그리워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서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네, 좋아요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희는 거의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안부 인사였지만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계절 변화, 음식, 문화에 대해 사진과 함께 알려주었고, 저는 러시아의 일상과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김민준 씨와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 교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당황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그가 보내온 메시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옐레나 씨, 솔직히 말하면 매일 당신과 이야기하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이상한가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죠. 이건 정말 위험해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친구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고 그와 이야기할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들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답장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제 마음을 드러내자니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냉정하게 거리를 두자니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저도 민준 씨와의 대화를 기다리게 돼요라는 애매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고민이 생겼어요. 김민준 씨가 혹시 화상통화해볼까요? 문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화상통화를 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도 간절했습니다. 결국 토요일 저녁에 첫 화상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주무신 후 제 방에서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기억보다 더 따뜻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옐레나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통화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한국에서의 일상, 회사 생활, 취미 생활에 대해 들려주었고, 저는 러시아의 대학 생활과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가 옐레나 씨의 꿈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진짜 꿈을 말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통역사보다는 국제관계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요.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제 자신도 놀랐어요. 지금까지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했던 꿈을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털어놓고 있었거든요. 김민준 씨는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정말 멋진 꿈이네요. 한국에도 그런 기회가 많을 텐데 관심 있으시면 정보를 알아봐 드릴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또다시 경고음이 울렸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화상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잠들 수 없었어요. 김민준 씨와 이야기할 때는 정말 행복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습니다. 혹시 제가 부모님을 배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언니들처럼 결국 한국으로 떠나게 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어젯밤에 누구랑 통화했니? 웃음소리가 들렸는데라고 물어보셨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했지만 친구랑 과제 상의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날부터 내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준 씨에 대한 감정은 점점 커져갔지만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도 함께 자라났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이 관계를 계속해도 될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대학에서 친구 카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좋은 일 있어?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냥 공부가 재미있어서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카차는 눈치가 빨랐어요. 설마 남자친구 생겼어? 맞지? 그녀의 직감에 놀라면서도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일주일 후 김민준 씨가 더욱 직접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옐레나 씨,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이상한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과 이야기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 세상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마음도 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 씨,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 부모님은 이미 두 딸을 한국에 보내셨거든요. 저마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김민준 씨는 제 고민을 이해한다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배려에 감동하면서도 제 마음속의 혼란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정말 부모님 곁에만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제 마음을 따라야 할까? 언니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결정을 내렸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던 어느 날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어요. 마리나 언니가 갑자기 모스크바에 온다고 연락한 것입니다. 잠깐 러시아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며칠 집에서 지낼게라는 메시지를 받은 순간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쁘면서도 걱정되었거든요. 혹시 제 상황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마리나 언니가 도착한 날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2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언니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하셨고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셨어요. 우리 마리나가 훨씬 예뻐졌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아쉬워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언니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대학원 수업이 얼마나 힘든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한국 남자친구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복잡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지만 언니가 행복해 보인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으셨어요. 둘째 날 저녁 언니와 둘이서만 산책을 나갔어요. 모스크바 강변을 걸으면서 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옐레나, 너 요즘 뭔가 달라졌다. 예전보다 훨씬 생각이 많아 보여. 언니의 관찰력에 놀라면서도 이때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 사실 고민이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언니가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는 어땠어? 부모님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했지? 마리나 언니는 잠시 멈춰 서서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설마 너도 한국 사람을 만났어? 언니의 직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표정을 보면 알아. 나도 그런 표정을 했었거든. 언니는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누구야? 어떻게 만났어? 저는 김민준 씨와 만나게 된 경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처음 만났던 순간 함께 모스크바를 구경했던 일,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연락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언니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옐레나,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이 진짜인 것 같다.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도 크지? 나도 똑같았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그럼 언니는 어떻게 결정했어? 제가 간절하게 물었더니 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마음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어. 하지만 깨달은 게 있어. 진짜 사랑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면 부모님도 결국 이해해 주실 거라는 걸. 언니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밝아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언니, 부모님은 이미 나타샤 언니와 언니를 보내셨는데 저마저 떠나면 너무 외로워하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내가 처음에 가진 생각이었어. 마리나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옐레나, 진짜 중요한 건 부모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야.
물론 처음에는 반대하시겠지만 내가 정말 행복해한다면 결국 축복해 주실 거야. 정말 그럴까? 제가 의구심을 표하자 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확신해.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 사람이 정말 널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네가 그 사람과 함께할 때 정말 행복한지를 확실히 해야 해. 그날 밤 언니는 제게 더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일단 그 사람을 부모님께 소개하는 건 어때? 물론 처음에는 친구라고 말하고 말이야. 부모님이 직접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할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준 씨는 한국에 있는데 화상통화라도 해보자. 언니가 제안했어요. 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언니 입장에서 판단해 줄게. 며칠 후 언니의 제안으로 김민준 씨와 마리나 언니가 화상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언니를 믿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0분 정도 이어진 통화에서 김민준 씨는 정중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언니는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그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언니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옐레나, 그 사람 좋은 사람 같아. 무엇보다 너를 대하는 태도가 진짜 정중하고 배려심이 있어 보여. 그리고 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지더라. 정말? 제가 기뻐하자 언니는 조금 더 신중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 시간을 갖고 서로를 더 알아가.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야 해. 그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해도. 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그녀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액세서리였는데 내 마음을 따라가되 현명하게 행동해라는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언니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물론 여전히 두렵고 불안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씨에 대한 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진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마리나 언니와의 대화 이후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김민준 씨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무작정 감정만 따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언니의 조언처럼 시간을 갖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동시에 부모님께 말씀드릴 준비도 차근차근 해나가기로 결심했죠. 우선 김민준 씨에게 제 마음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준 씨와 대화할 때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메시지를 보내는 데만 1시간이 걸렸지만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민준 씨의 답장은 정말 따뜻했어요. 옐레나 씨가 그렇게 말씀해주니 정말 기뻐요. 저도 당신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게요. 당신이 편한 속도에 맞춰갈게요. 그의 배려에 감동받으면서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한국어였지만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김민준 씨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려면 그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교에 한국어 강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수강 신청을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도 있었어요. 첫 한국어 수업에 참석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러시아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 대부분이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이유가 있었죠. 이 선생님이라는 한국인 강사가 수업을 진행했는데 정말 친절하고 열정적이셨어요.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인사말을 배웠는데 김민준 씨에게 한국어로 인사할 생각을 하니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에서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김민준 씨가 보내주는 메시지 중에서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을 따라 써보기도 하고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화상통화에서 안녕하세요, 민준 씨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을 때 그의 놀란 표정과 환한 미소를 잊을 수 없어요. 옐레나 씨가 한국어를 배우고 계셨군요. 발음이 정말 좋아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직 초보예요. 민준 씨가 도와주시면 더 빨리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우리의 대화에는 한국어도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어요.
김민준 씨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어주었고, 저는 그에게 러시아어를 더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언어를 가르쳐주고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두 번째 계획은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도 한국 식당들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친구 카차와 함께 명동갈비라는 한국 식당에 가서 처음으로 진짜 한국 음식을 먹어보았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김민준 씨가 설명해줬던 것처럼 정말 자극적이고 깊은 맛이었어요. 처음에는 매워서 놀랐지만 점점 그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카차는 옐레나, 너 진짜 한국에 관심 생긴 거 맞네? 라고 농담했지만 저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한국 영화도 보기 시작했어요.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을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민준 씨와 이런 영화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항상 한국의 현실을 솔직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좋은 면만 보여주려 하지 않고 문제점들도 함께 이야기해주는 모습에서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계획은 제 진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었어요. 김민준 씨와 대화하면서 국제관계나 문화교류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해서 해외 대학원 진학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었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었어요. 교수님은 해외 경험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계획은 부모님께 서서히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한국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 단계별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부터 말씀드렸어요.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언어학 전공자로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대로 복잡하셨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니? 아버지가 물어보셨고 언니들도 한국어를 배웠잖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너마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도 제가 한국 문화를 배우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집에서 한국 요리를 해드렸을 때 맛이 독특하지만 나쁘지 않네라고 말씀하시며 드셔주셨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서 저는 김민준 씨에 대한 제 감정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용기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운 지 2달쯤 되었을 때 김민준 씨에게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옐레나 씨, 다음 달에 모스크바에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이제 정말 진지하게 관계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네, 만나고 싶어요 라고 답장을 보내고 나서 며칠 동안 설렘과 긴장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가 도착하기 전날 밤에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어떤 옷을 입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지? 혹시 관계가 더 발전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만나는 날,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오늘 왜 이렇게 꾸미고 나가니? 라고 물어보셔서 친구와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체 진실도 아니었죠.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들어오는 순간 3개월 전의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어요. 아니, 그보다 더 강해졌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는 더욱 성숙해 보였고 저를 보는 눈빛에는 분명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옐레나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가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어서 인사했고 저도 안녕하세요, 민준 씨.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며 놀라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메시지와 화상통화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미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한국에서의 일상과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대학 생활과 한국어 공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점심을 함께 먹으러 간 러시아 식당에서 그는 제게 더욱 직접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옐레나 씨,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완전히 열렸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민준 씨. 하지만 아직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솔직한 고백에 그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저도 기다릴게요. 그날 오후 우리는 모스크바 시내를 걸으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미래에 대한 꿈, 가족에 대한 생각, 연애관과 결혼관까지 정말 진지한 주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람인지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옐레나 씨가 원한다면 언젠가 저희 부모님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이 관계가 정말 진지한 것임을 실감했습니다. 동시에 저도 부모님께 말씀드릴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옐레나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다릴게요. 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저도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기다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을게요. 김민준 씨와의 재회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제 방에서 한국어 교재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우셨을 텐데 마침 그 순간 김민준 씨에게서 메시지가 와서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옐레나, 이게 뭐니? 어머니가 한국어 교재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누구한테서 이렇게 자주 연락이 오는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들키고 말았어요.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시더니 김민준 씨의 이름을 보셨습니다. 김민준? 한국 이름이잖아. 옐레나, 설마 너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버지까지 합세하셔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옐레나, 우리가 두 딸을 잃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니? 너마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린 정말 혼자가 되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예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옐레나, 제발 언니들처럼 되지 마. 우린 너 하나만 남았잖아. 그 나라가 우리 가족을 다 뿔뿔이 흩어놓는 게 맞니?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부모님, 저는 아직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눈치를 채고 계셨어요. 친구라면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왜 한국어까지 배우는 거야? 그 후 일주일 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부모님은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셨고 저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김민준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는 제가 너무 서두른 건 아닐까요? 부모님께 상처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라고 말했어요. 더 큰 문제는 말이나 언니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언니에게 전화해서 옐레나도 한국 남자와 연락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니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어요. 옐레나, 괜찮아? 엄마가 많이 상심하신 것 같던데. 언니, 어떻게 하지? 정말 부모님께 상처만 드리는 것 같아. 제가 울먹거리며 말하자 언니는 차근차근 위로해 주었습니다. 진정해, 옘. 이런 과정은 필요한 거야. 엄마 아빠도 처음에는 내게도 똑같이 반응하셨어.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마지막 통보를 하신 것입니다. 옐레나, 선택해라. 그 한국 남자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 집을 떠나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도 우린 더 이상 아이들을 잃을 수 없어. 이해해줘, 옐레나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김민준 씨에게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는 옐레나 씨, 제가 물러날게요. 가족이 더 중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위기 상황이 계속되던 중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나타샤 언니가 갑자기 모스크바에 온다고 연락한 것입니다. 부모님과 옐레나를 위해서 가야겠어라는 메시지를 받고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언니가 도착한 날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첫째 딸의 모습에 부모님은 기뻐하시면서도 복잡한 표정이셨어요. 나타샤 언니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된 것 같아요. 언니의 말에 부모님은 조용히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편과 제가 내년에 모스크바에 와서 살기로 했어요. 그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다시 러시아로 돌아온다고?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네, 남편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러시아와 한국 두 문화를 모두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이 소식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모님은 딸이 다시 가까이 온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연결되는 것이 반드시 가족과 멀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그날 밤 나타샤 언니와 둘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옐레나, 내 상황을 들었어. 정말 힘들겠다. 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 부모님도 결국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언니처럼 다시 러시아로 돌아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야. 사랑이라면 길은 반드시 있어라고 말해주었어요. 며칠 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김민준 씨에게 부모님과 직접 화상통화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민준 씨,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직접 인사드려주세요. 김민준 씨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결국 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옐레나 씨가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볼게요. 하지만 부모님이 거부하시면 깔끔하게 포기할게요. 화상통화 날짜를 잡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부모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직접 만나보시겠어요? 그 말을 하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화를 내셨지만 나타샤 언니가 아빠, 한 번은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옐레나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잖아요 라고 설득해 주셨어요. 드디어 운명의 화상통화 날이 왔습니다. 김민준 씨는 정장을 입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옐레나 씨의 부모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창한 러시아어에 부모님이 먼저 놀라셨어요. 30분 동안 이어진 대화에서 김민준 씨는 자신의 가족, 직업, 그리고 저에 대한 마음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옐레나 씨를 정말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만약 옐레나 씨와 결혼하게 된다면 부모님을 자주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러시아에서도 생활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한 부분이었어요. 나타샤 언니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통화가 끝난 후 부모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구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어머니도 정중하고 성실해 보이네라고 하셨습니다. 화상통화 이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부모님이 김민준 씨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친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했지? 한국어를 언제부터 배웠대? 같은 질문들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머니가 저에게 옐레나, 그 사람이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였어요. 네, 어머니. 민준 씨는 정말 진심이에요. 그리고 저도 정말 좋아해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자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럼 한 번 더 대화해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화상통화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김민준 씨의 부모님도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셨어요. 한국 어머니가 옐레나 양을 정말 좋은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우리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김민준 씨의 아버지가 저희도 러시아 문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두 나라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 말에 크게 감동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드디어 부모님께서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옐레나, 그 사람이 정말 널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너도 정말 행복해 보이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가끔은 러시아에도 와야 해. 아버지도 나는 아직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지만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될 줄 몰랐거든요. 김민준 씨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도 한국에서 기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옐레나 씨.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저는 약속드릴게요. 당신과 부모님을 정말 소중히 모실게요.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김민준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하시기 시작했고, 때로는 저보다 더 자주 연락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한국 요리법을 물어보시기도 하고, 아버지는 한국 역사에 대해 질문하시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 제 주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선 친구들이 저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카차는 정말 로맨틱한 국제 연애네. 나도 부러워라고 말했고 다른 친구들도 김민준 씨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대학에서도 제가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옐레나 정말 실력이 늘었네요. 특별한 동기가 있나 봐요? 라고 농담하셨어요.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네, 한국 남자친구가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와의 관계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대화도 더 깊어졌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 여름에 다시 모스크바에 와서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부모님이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김민준 씨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에게 우리 사위 될 사람은 정말 예의 바르고 똑똑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들도 정말 기뻐해 주었어요. 나타샤 언니는 이제 우리 셋 다 한국과 인연이 생겼네. 정말 신기해라고 말했고 마리나 언니는 옐레나가 가장 현명하게 처리한 것 같아. 부모님 마음도 얻고 사랑도 얻고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친구들도 옐레나 커플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저처럼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부모님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한국 역사책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사위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 문화를 알아야지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제가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국제관계학과 교수님이 문화 간 소통에 좋은 예라며 제 경험을 수업 시간에 소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더 많은 학생들이 국제교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김민준 씨와는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한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부모님도 한국 결혼식에 참석하시겠다고 하셔서 정말 기뻐요. 저의 꿈도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이미 한국대학원에 지원했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랑이라는 건 정말 기적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모두 가능해졌거든요. 가족을 선택하거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부모님도 이제는 네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다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김민준 씨를 정말 좋은 아들처럼 생각하세요. 언니들과도 더욱 가까워졌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한국과 러시아에 걸쳐 있는 국제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국제연애나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반드시 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도 결국 여러분의 행복을 원한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이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국제연애 경험이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